시작하기 전에 그 과제 하나를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시라는 걸 자꾸 까먹어서 아마 그 마감일은 좀 연장을 해야겠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비자잉여, 공급자잉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제로 실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시장에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질문이 그 세 카테고리의 질문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제 잘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실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를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질문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치를 매길 건데 그 상품을 직접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분의 1로 스케일 다운 할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 다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하나는 80% 확률로 5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도박이에요. 그리고 20% 확률로는 꽝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도박 2는 10% 확률로 4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90% 확률로 꽝입니다. 두 도박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한 도박은 당첨 확률이 높은 대신에 당첨금이 낮아요. 이쪽은 당첨 확률이 낮은 대신에 당첨금이 높아요. 이건 약간 로또에 가까운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조금 더 확실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이래요. 먼저 이러한 두 도박 중에 하나를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면 어느 걸 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그냥 택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클래스 학생 중에 두 분이 실제로 그 도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그 도박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제가 돈이 40만 원, 5만 원 너무 세니까 10분의 1로 스케일 다운해서 문화상품권으로 그에 상응하는 걸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건 이 뒤에 있는 4개의 질문인데 각각이 WTA랑 WTP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이 도박한다면, 즉 구매할 거라면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량이 있는 금액들이 10원이면 사겠죠. 20원이면 살 거고. 하다가 올려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안 살려고 입장이 바뀌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써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머릿속을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아, 나는 이 금액인 정도인 것 같다. 두 도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아무튼 그걸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이 도박을 가지고 있어. 판다면 얼마 정도 누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팔겠냐? 이겁니다. 100만 원이면 팔겠지. 99만 원이면 팔 거고. 계속 낮춰보다가 아리까리해지는 그 가격 안 팔래 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써내시면 됩니다. 즉 WTP는 내가 낼 의향이 있는 금액 중에 최대값이고 WTA는 내가 팔 의향이 있는 금액 중에 최소치를 적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걸 그냥 받고 말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거래를 시킬 겁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저는 가상의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봇을 만들 거예요. 얘네들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판매의사를 가진 금액에 대해서는 마치 가상의 이제 갬블, 이 도박에 대한 중고나라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강원랜드 대신에 뭐 고려랜드라고 치고 사이버 고려랜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봇들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살 의향이잖아요. 자기가 살만한 매물인지 검색합니다. 즉 자기 WTP보다 싸게 팔겠다는 매물인지를 쫙 검색해봐요. 스캔해보고 있으면 첫 번째 걸린 놈을 삽니다. 없으면 자기가 거기 게시판에다 적어놔요. 가상 게시판에다가 나 얼마에 살 생각 있으니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도박 1, 2에 대해서 쫙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글이 좀 쌓이겠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또 조건 맞는 사람들이 사지면서 그 글은 지워질 거고 거래 성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WTP랑 WTA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양쪽 다 잉여를 얻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 금액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금액에 살 수 있었으니까, 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에 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WTA는 이제 팝니다 쪽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짓을 팝니다 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통장 하나랑 도박 각각 한 개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그러면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만약에 내가 팔았어, 내가 갖고 있는 도박은 다 팔아서 다 돈으로 바꿨어라고 하면 그냥 그 금액이 확정적인 여러분들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경우 도박 원투 둘 다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최대치는. 그러면 그 도박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가 돌려줍니다. 진짜로 로또를 돌려버려서 화폐 돈으로 바꿔버려요. 즉 80% 확률로 5만 원을 바꾸든가 20% 확률로 빵원이 될 거고, 도박 2는 10% 확률로 40만 원이 되거나 10% 확률로 90% 확률로 제로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계정이 다 완전히 돈으로만 남겠죠. 대신에 도박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값은 편차가 클 겁니다. 되게 작을 수도 있고 되게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매물을 올리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매물은 빨리 사라지겠죠. 유리한 매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먼저 발견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봇들이 입장하냐, 그 사이버 고려랜드에 입장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0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한 번 하고 결과 나오면 키핑한 다음에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다시, 그리고 그때마다 로또 결과도 달라지겠죠. 저 도박의 결과도.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성, 그러니까 랜덤으로 인한 지나친 이펙트, 예를 들어서 뭐 도박 2만 몰빵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압도적인 1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좀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번 정도 해가지고 합치면 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사람이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이건 여기서는 이제 상으로 그 질문 1에 써놓은 그 도박을 한번 할 겁니다. 여기서 랜덤 숫자야 뭐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주사위 100면 주사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돌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얻게 되면 그 마이너스 통장은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골고루 막 다양한 값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마이너스 금액, 그러니까 가장 큰 손실을 얻은 사람을 제로로 노멀라이즈해서 스코어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제 점수로의 일부로, 참가도 70%, 그러니까 참가하기만 하면 70%는 그냥 똑같이 부여되고 나머지 30%는 변동적으로 부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신중하게 해야겠죠. 최소한 1원에 팔아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겠죠. 꼴등으로 간 지름길입니다. 100만 원, 1억 원에 사요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 통장이라 다 나가요 진짜로. 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거래 팁 하나 드리자면, 이건 선호에 달려 있는데 내가 이걸 좀 제대로 팔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제대로 가격을 매기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엄청 비싸게 매겨서 팔리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안 팔리거든요. 그럼 그냥 그 도박을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확실한 소득을 얻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전략을 취할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화폐 자산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팔았거나 아니면 뭐 팔면 차익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5천 원에 팔았다라고 5천 원의 화폐 자산이 생겼겠죠. 대신 내 도박은 그 사람한테 갔을 거고. 그리고 복권 소유량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복권이 두 종류니까 뭐 한 종류를 몰아서 가진 쪽으로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본인의 취향을 감안했을 때는 자신의 진정한 그 평가액을 적어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진정으로 정말 1등 하려면 남들이 다 어떻게 썼는지를 다 안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모든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은. 복권 소유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컴퓨터가 그 랜덤을 돌려버려가지고 돈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해서 A액과 B액을 합치면 최종 전산액이 나올 것이고, 당연하게도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랜덤으로 계속 섞어서 100번 반복하고 그 최종 전산액을 100회 금액이 있을 테니까 그걸 다 더해서 스코어를 계산할 겁니다. 이 C 항목, 그러니까 A랑 B를 100번 돌려서 다 합친 걸 라지 C라고 부른다면 이 C 항목의 게임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의 1, 2등은 실제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복권을 현장이라면 여기 클래스룸이죠. 여기서 돌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 가상의 고려랜드 문제랑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1등 할 수도 있으니까, 1, 2등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응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본 해설후에 블랙박스의 자유량의 링크를 공시하는데 시안이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할 거로 생각하고 저거 만들었는데 오늘이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니까 일주일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뒤면 시험이잖아. 2주일 뒤로 연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14를 더하면 되겠죠? 29일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과제란에 올릴 테니까 어차피 과제를 올려도 이 링크로 가서 응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리시면 돼요. 제 이름 중복 체크해가지고 동일 응답이 있으면 제일 나중에 응답한 것만 남기고 다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다시 써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자기 식별하는 그 학번 이름은 잘 쓰셔야 되겠죠. 그 단위 헷갈려서 저기 하지 말고 원 단위로 정확하게 적어서 내셔야 돼요. 10,000원이면 10000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1 이렇게 쓰고 혹은 1만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텍스트인 줄 알고 제가 안 돌려요. 이거 컴퓨터가 돌려요. 얘 뭐야 이러고 에러로 뱉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정확하게 쓰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근데 봇은 어차피 다 모인 다음에 한 번에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은 그냥 쌓이겠지만 실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그 순서가 마켓에 먼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요. 전부 다 모은다, 섞는다, 그러면서 봇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구매품의 그 가격은 1원 단위인가요? 예. 혹시 유리수 단위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1원 단위까지 자연수로 적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금액도 안 되고. 사실 네. 그 스케일 다운 하신다고 그러면 제출해도 안 돌아가는 사람? 네? 스케일 다운 하신다고 그거는 1번 질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1, 2등한테 직접 그 도박 시키는데 제가 40만 원을 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저한테 고대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40만 원짜리 도박을 해. 점점점. 이대로 좋은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운해가지고 그러니까 40만 원짜리는 4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 문화상품권 8장 5,000원짜리 그리고 그 5만 원짜리 5,000원으로 문화상품권 한 장으로 할 겁니다. 80% 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물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자기의 윌링리스 투 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구매 의사 가격이니까 구매 매물이 쭉 있는지 봐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된 게 있는지. 있으면 그걸 삽니다. 그럼 모든 참가자가 하나씩 들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왜냐면 물어봤으니까. 그럼 있겠죠, 그 금액을. 만약에 팔기 싫으면 터무니없이 센 가격을 쓰시면 돼요. 윌링리스 투 페이 같은 경우에 뭐 페이를 세게 쓰면 큰일 나고 그 낮은 쪽으로 써야죠. 뭐 1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교수님 그러면은 못 팔게 되면 그냥 자기가 도박을 예. 걸리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나 이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딴 사람 걸 샀을 수도 있죠. 예. 중복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물이 있는데 그걸 두 사람이 선택해요. 그거는 걸린 순서로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사람 거. 실제 시장도 그렇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윌링리스 투 억셉은 판매자들이 이제 자기 조건 안 맞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겠죠. 등록을 하면 우선 어떻게 소팅이 되냐면 제일 유리한 거래부터 소팅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싸게 팔겠다고 내놓은 것부터 순서대로 되는데 똑같은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간 순서로 먼저 올린 사람께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올린 사람께 청산이 되는데 우리는 그 순서가 랜덤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번마다 이제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수 입장하는데 1번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겠죠. 그러면 자기 거 둘 다 적어놓고 퇴장. 두 번째 사람 들어와, 2번 선수 들어와. 자기 조건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실현해요. 그 사람 매물을 보고 그 사람 거 조건대로. 그런 다음에 없으면 자기도 등록하고 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메커니즘. 그래서 마지막 160번째 사람이 들어왔어. 매물 쭉 검색해보고 있으면 해. 없으면 자기도 등록하고 끝나는데 그 뒷사람 없죠. 그럼 시장 끝. 그러면 각 사람들은 뭔가 실현이 됐으면 돈이 있을 거고, 돈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복권 중에 일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복권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복권들은 다 진짜로 그냥 컴퓨터가 랜덤 주사위 굴려가지고 돈으로 바꿔줘요. 그 확률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의 도박 2 같은 경우는 10% 확률로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 확률로 빵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일지 모르죠. 각 복권마다 다 따로 돌릴 거예요. 모든 복권을 그냥 개별 돌릴 테니까 어떤 사람의 복권 도박 2는 40만 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지금 100명 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 정도는 40만 원 딸 거예요. 90% 정도는 꽝이 될 거고. 갖고 있는 복권들 중에서. 마치 6톤 낸 복권은 각 사람들한테 이거 타입 한 장씩을 다 똑같이 드릴 거고 돈은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냥 무조건 뽑아 쓰거나 할 수 있거든요. 무한대로. 그런 상태고 니까 사실 160장씩 있는 거죠. 이 타입의 복권이 이 마켓에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매물 중에 자기 지불용의 금액보다 낮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싼 거. 저렴한 걸 딱 하나만 제일 유리한 거. 그렇죠. 한 장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2장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복권은. 또 질문. 예. 만약에 거래가 중복이 돼서 그 나중에 산 사람이 못 사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다른 거를 또 사야 되는 건가요?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래가 됐으면 그건 중고나라랑 똑같아요. 거래 완료되면서 지워지잖아요. 게시판 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 봇이 막 게시판에 올리고 삽니다.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그 조건에 맞는 걸 검색해보고 있다 산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그 조건은. 청산이 된 거죠. 그런 걸 클리어라고 해요. 마켓 클리어. 예. 예. 아까 전에 예. 개인당 그맨 마지막에 최대 2개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복권 2개를 다 엄청 높은 가격으로 해서 하나도 안 팔고 대신에 자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복권을 사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총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타입당 2개. 그러니까 그런 개수로 치면 4개인 거죠. 아, 예. 타입별로 사실은 완전 따로 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냥 그러니까 도박원 최대 2개, 도박2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도박 자체 개수로는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또 질문이 진짜 치열하다.
이렇게 많이 질문은 처음인데. 또 없으세요? 아, 예. 혹시 만약 두 명이서 다마 비슷하게 해서 한 명이 100억에 팔고 한 명이 100억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은 꼴찌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 바로 뒤에 그 사람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랜덤으로 섞을 거니까 그 혜택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거예요, 아마. 동시에 올려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순서는 랜덤으로 이렇게 매번 섞을 테니까.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 한 주에 막 몇 억에 거래되고 비상장주가 그렇게 거래될 때도 있어요. 그냥 돈을 옮겨주기 위해서. 불법이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시든지 뭐 로또로 다른 사람한테 1등을 안겨주는 거겠죠. 그러면 또 예, 없으면 자, 그 과제를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공시할 테니까 이 슬라이드와 함께 이미 올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부 효과 할 차례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 효과랑 공공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외부 효과가 아닌 것만을 대상으로 암묵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코스트와 베네핏이 사실은 이제 코스트의 주체와 베네핏의 주체가 있죠. 그것들의 대가를 합당한 베네핏과 합당한 코스트를 그 주체가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코스트와 베네핏을 주고받는 계약 자체가 사실 인간이 만든 계약에 의거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이 우리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런 사적인 방식으로 즉 마켓처럼 그 중앙 집중적이지 않은 각자의 거래 유인 동기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외부 효과를 퍼블릭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즉, 뭐 정부나 아니면 권위를 가진 기관이 통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를 접근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공재라는 특수한 재화와 공유 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이것도 일종의 재화인데 이런 재화들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외부 효과는 크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어요. 좋은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나쁜 게 좀 심각하기 때문에 나쁜 걸 먼저 얘기하면 경제적 행위에 집중적으로 연관되진 않는데 그 행위로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부산물이 발생해. 그러면 그거는 네거티브한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음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도 해요. 반면 그 부산물이 좋은 거면 포지티브한 외부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양의 외부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쁜 거를 예로 들면 오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발생되면 사실 생산행위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의 대가를 지불했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오염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발생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공장이 오염을 발생하면 주변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단체로 비용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질이 나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그거 자체가 비용인 거죠. 혹은 뭐 병이 걸린다든가 그래서 명시적으로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불쾌해진 높아진 미세먼지 환경 하에서 산다든가 아니면 기대 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나쁜 것들
코스트를 부과받게 되는데 공장이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보자는 거예요. 물론 공장도 약간의 비용을 받겠죠. 걔네들도 환경이 안 좋아질 테니까. 근데 사회 구성원 전체한테 부여해버린 그 코스트 전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 공장이 아이고 저희 공장 때문에 미세먼지로 감기 걸리셨어요 하면서 약값 주진 않잖아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그 비용은 결국 자체 부담을 한다는 거죠. 공장이 부담해주지 않고. 이런 게 외부 효과의 핵심입니다. 즉 비용 발생 주체가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가한 거죠. 그래서 생산활동 자체는 뭔가 이익이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거죠. 그런데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을 생산활동, 특히 이러한 정도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생산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만 생산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얼마나 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환경 파괴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염이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오염의 수준은 경제학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점과 나쁜 점, 오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저울질해서 파악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왜 그런지 경제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염의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큐나 뭐 방송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인류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염을 경제학에서 모형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제를 몇 가지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염의 배출량이 관찰된다. 실제로는 잘 관찰이 뚜렷하게는 안 되죠. 근데 일단 관찰될 수 있고 통제될 수도 있다. 하려고만 한다면. 이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오염의 비용과 편익도 가치 단위로 측정이 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뭐 매우 나쁨이 1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뭐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추정은 할 수 있죠.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오염의 사이즈를 일종의 오염도라는 단위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생성은 오염을 생성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그냥 공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라고 불렀는데 기업, 오염 발생하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오염의 영향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받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경제 주체는 전체 사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사이즈인 것을 전제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 오염도 발생할 경우에 한계 비용이 발생할 텐데 한계 비용이 두 종류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기업이 전부 부담하진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파트와 그렇지 않고 사회가 부담하는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으로 인해 받은 피해, 뭐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등등등 뭔가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치 단위로 바꿔서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오염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마지널 소셜 코스트라고 부를 겁니다. MSC. 여기 지금 슬라이드 안 나와 있는데 MSC라고 부를 거예요. MC인데 소셜이 사이에 붙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별 비용 그런 오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공장도 뭔가 코스트를 들여서 오염을 발생시켰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 공장의 개별 비용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마지널 인디비주얼 코스트라고 해서 MIC라고 부를 겁니다. 어찌됐든 오염량이 커질수록 더 심하게 증가하겠죠. 마지널 코스트는 오염이 제로였다가 완전 청정 상태에서 조금 증가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심할 경우에 조금 증가할 때 더 심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는 우상향한다라고 볼 거예요. 반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염에도 한계 편익이 있어요.
뭐 매연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간접적인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이 발생되면 뭔가 유익한 활동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산물로. 그 유익한 행동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얻게 되는 건데 이 모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네핏은 개별 기업이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사회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했죠. 개별 오염자가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사회는 가만히 있고 그냥 오염만 얻는 거야. 그래서 오염의 이 사회적 한계 편익은 결국 이 개별 오염을 발생한 자의 이익에 합의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그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오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 수익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MIB겠죠. 마지널 인디비주얼 베네핏은 감소합니다. 그럼 사회적 최적 오염 대출량이 얼마냐? MSC가 MSB랑 같을 때 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나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을 비교했을 때 제로인 포인트에서 최적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은 MSC와 MSB가 맞는 건데, MSC는 아까 얘기했었고 MSB는 얘기를 안 했죠. 마지널 소셜 베네핏은 사실은 여기서는 마지널 인디비주얼 베네핏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베네핏을 하나도 안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모든 베네핏은 그냥 마지널 인디비주얼 베네핏이거든요. 그 기업이 그 오염으로부터 얻는 게 있다면 그 기업이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 사실 그 사회가 얻게 되는 베네핏의 전부는 그 기업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널 소셜 베네핏 이퀄 마지널 인디비주얼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마지널 소셜 베네핏보다 크면 오염을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줄이는 게 맞고,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마지널 소셜 베네핏보다 작으면 늘리면 늘릴수록 베네핏이 높으니까 사회적 이익이 증가합니다. 즉 더 생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둘이 일치된 데까지 계속 서로 그 사이즈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간단한 버전을 먼저 보면 일단 마지널 소셜 베네핏은 이렇게 감소하고요. 마지널 소셜 코스트는 증가하면 만나는 점에서, 자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 보면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마지널 소셜 코스트보다 크죠. 그러니까 오염을 발생시키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야. 더 생산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코스트가 더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더 크니까 손해야. 더 생산은 손해야. 줄이는 게 더 나아. 줄이게 되는 방향으로 와서 이쪽이 사회적으로 옵티멀한데 기업은 자기 것만 보잖아요. 기업의 인디비주얼 코스트와 기업의 인디비주얼 베네핏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기업의 인디비주얼 MIB는 MSB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MIC가 달라지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폴루션에 대한 코스트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은 폴루션에 대해서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죠.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MIC는 얼마겠어요? 지불하지 않으니까 제로죠.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MIC는 이 라인입니다. 그럼 MIC와 MIB가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만나죠? 즉 기업은 이만큼을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 옵티멀은 여기야. 어때요? 과다하게 생산하죠?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폴루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생산물이에요. 이 기업의 생산량. 요 서플라이 커브는 뭐냐면 내가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로 안 낼 때 내가 이 기업이 느끼는 서플라이 곡선입니다. 디맨드 커브는 달라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디맨드 커브, 이 상품 시장에서는 디맨드 커브 형성돼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이만큼을 생산하겠죠, 이 기업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생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해서 사회 전체가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감안해서 코스트를 생각한다면 코스트는 더 올라가야겠죠. 그 비용만큼. 그래서 세로 사이즈가 지금 그 오염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인데 기업이 안 내고 있는 비용이에요. 마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치 보조금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폴루션에 대해서 너 마음껏 뭐 네 맘대로 자연을 훼손해.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그래? 이러면서 하는 거지. 마치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얘가 비용을 치렀으면 이렇게 됐을 거를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감안한, 그러니까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감안한 요 부분, 이게 진정한 사회적 서플라이 커브고, 그때 디맨드랑 만나는 지점이 최적인데, 사회적 최적인데, 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만큼을 생산할 거라는 거죠. 즉, 더 생산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때 원래 이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인데 지금 더 생산해 버렸으니까 그로 인해 발생한 요 삼각형 면적은 뭐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만큼 코스트를 발생하고 이만큼의 베네핏을 얻었으니까 이만큼의 잉여에 반대되는 네거티브 서플러스를 얻었죠. 그 면적이잖아요, 이 노란 면적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오염에 대한 자중 손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함으로써 이 사회가 치른 자중 손실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건 언제나 이 비용 주체와 비용 발생 주체와 편익 발생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특히 네거티브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한 주체는 사회 전체인데 편익을 가져간 주체는 개별 주체, 오염 발생자예요. 따라서 사실은 이 문제는 시장이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산업화가 진행된 모든 사회에서 이 문제가 시장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즉,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최적 오염량을 달성할 수 없다. 즉, 가장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그 환경 손실과 생산의 베네핏을 조화롭게 만드는 가장 적당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자가 선택한 오염 수준 이만큼이고 결국 사회적 총편익은 네거티브 밸류가 나온다. 자, 지금 그래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방식의 그래프는 상품 단위가 오염이에요, 오염. 근데 아까 우리 주텍스트에 있는 그 그래프는 상품 시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둘의 설명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부정적 외부 효과고 외부 비용, 익스터널 코스트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도 있어요. 외부 편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베네핏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 편익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괜찮냐? 안타깝게도 걔는 또 너무 지나치게 적게 생산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은 사실 되게 좋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지적으로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경제도 좀 고도화되죠. 왜냐하면 인적 자본이 충분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복잡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개개인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면 생산성의 평균도 높아질 거고, 그거는 결국 그 국가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실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한 건데,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 보완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성이 저하되게 될 것이라 그 국가의 재정적으로도 훨씬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감소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사실 범죄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도 유발하게 되고, 사회 질 자체가 높아지죠.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진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긍정적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핏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널 소셜 베네핏과 마지널 인디비주얼 베네핏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디맨드는 교육에 대한 수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육의 아까 말한 그런 좋은 점들은 예를 들어 치안이 좋아졌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범죄율이 낮아져서 그로 인해서 당신은 지금 고도의 교육을 받아서 치안이 좋아진데 기여했으므로 100원 더 받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했더라면 이만큼의 수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수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공급 측은 변함이 없으니까 공급선 차이가 없을 거고. 그래서 사실 소셜리 이 교육은 더 많이 받는 게 좋은데 그런 소셜 베네핏은 사회가 다 가져가고 개인은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이 정도의 디맨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옵티멀한 것부터 네거티브한 것까지의 차이, 이 부분이 자중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뭐냐? 이 파트는 지금 원래든 그러니까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교육을 받았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소셜리 이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네핏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 효과는 이미 여러분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상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얘는 이만큼에 대한 부분만은 그 보상이 있었더라면 존재했을 교육이죠. 하지만 그걸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된 교육이므로 자중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소비자가 얻는 편익에만 근거한 수요곡선이라고 한다면 요 MSB라고 써있는 마지널 소셜 베네핏으로 써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실제 얻는 편익에 외부 편익을 더한 거예요. 즉, 요 세로 사이즈가 교육에 대한 외부 편익의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부수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주지 않는다면 옵티멀한 수치보다 과소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 외부 효과는 안타깝게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또 안타깝게도 과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 효과가 아니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외부 효과의 존재를 받아들이되 그거를 근원으로 해서 마켓 시스템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빗 해결은 뭐냐면 코즈 정리로 이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외부성이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즉 오염 발생자가 코스트를 지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개별 포지티브한 익스터널리티를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코즈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언제나 거래 비용이 제로라면 모든 외부 효과는 협상을 통해 제거 가능하다. 이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불러요. 즉 외부성이 아니게 만든다. 그래서 오염에 대해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오염 배출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의 대가는 마켓에 맡기면 오염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염자가 선택한 오염 수준이 이만큼이었죠. 이만큼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총편이 제로니까 대가 지불해 하면 얘는 이제 마지널 소셜 코스트 올라가겠죠? 이거 올라가. 더 지불해.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지널 인디비주얼 코스트 이렇게 되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깔끔한 해결이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0보다 크지 않아요. 방금 말한 그런 정보들을 얻는데 사실은 상당한 에너지가 자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게다가 이거 지금 이게 부과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그 오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던 기업한테 오염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기업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은 또 관련 당사자 수의 비례 증가하는데 오염 문제는 워낙 관련 당사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0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내부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내부하는 게 아름다운 해결책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도 경작적으로 되게 이슈가 많은데 우리는 생략을 할 거고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한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염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야 오염 배출하지 마 이렇게 아니면 니네 이제부터 CO2 얼마 이상 배출하면 고발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오염 배출량을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직접 규제하는 거죠. 환경기준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하는 오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세나 환경세 같은 걸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출 허가권이 거래 가능하게 해서 이제 막 거래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말한 코즈 정리랑 비슷한 거죠. 내부화해서 없애주는 건데 우리는 이 조세 부분과 직접 규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부착을 하면 그 저감 장치 부착 전후에 줄어든 양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것이 주는 환경적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이걸 자율에게 맡기면 아무도 안 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 비싸지잖아요. 내 자동차 매연은 적게 나와. 알겠어. 그런데 그걸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면 그걸 장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악명 높은 기계가 있었는데 그 프레스 기계가 손가락을 자꾸 프레스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요. 손가락을 날려버리는 기계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만 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말려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 몇만 원 더 들어가니까. 공장주들은 자기 손가락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나중에 그걸 강제로 넣게 만듭니다. 그러면 공장주들도 싫어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게 싫지 자기 공장 직원이 자꾸 다쳐서 나가는 걸 기왕이면 안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쪽 다 좋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아예 법적으로 정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이제 의무화해서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량을 50% 감축시키는 장치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것을 의무화했다고 칩시다. 모든 공장에 굴뚝에다 달았다고 쳐요. 근데 공장의 사정에 따라서 그 공장의 마지널 베네핏에 따라서 나는 10% 감소시키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이런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공장은 반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공장의 사정들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칼같이 그냥 무조건 50% 감소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로 인해 들어가는 진짜 비용, 진정한 액추얼한 코스트는 공장마다 다르게 부과될 수 있는데 그게 오염은 높지만 효율성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높은
공장한테는 비효율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래 가능한 배출 허가권이에요. 그러면 그런 오염 배출에 대한 그 구매 의사가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환경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이죠. 나는 오염에 좀 나쁜 쪽으로 기여를 하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건데, 아무튼 일괄적인 이런 정책들은 언제나 비효율성을 수반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세적으로 접근한 방식은 배출세 같은 거죠. 얘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매긴 거죠, 조세를. 그걸 피구세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피구입니다. 이태리 경제학자의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의 이름을 따서 피구비안 텍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오염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피구 보조금을 줍니다. 마이너스 세금을 줘요. 마이너스 세금은 세금을 받는 거죠. 실제로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 뭐 연말정산 같은 거 했을 때 세금 결정세액 마이너스 나오면 돈 주겠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마이너스 10만 원 하면 10만 원 진짜로 입금이 됩니다. 반면 플러스 10만 원 하면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영수 중에 플러스 값이 있으면 내야 되고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값을 보조세라고 해요. 마이너스 텍스를. 아무튼 좋은 것에는 마이너스 텍스를, 나쁜 것에는 플러스 텍스를 매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기면 되냐면, 오염 배출량당 200 하면 얘의 MIC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럼으로써 오염자가 선택한 오염 수준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즉 원래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MIC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세금을 내니까 이제 오염 단위당 200을 내야 되니까 200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옵티멀 텍스를 달성하는 거죠. 주교제에 나왔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 이 상황이라면 여기 피구 텍스를 단위당 이만큼 매김으로써 옵티멀한 수준을 달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총 피구세 사이즈는 우리가 그 조세 귀착 얘기할 때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피구세의 사이즈에다가 그때 거래되는 거래량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전체 총 피구세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름다운 해결이죠. 얘는 심지어는 효율적이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세금 내고 열심히 생산할 거거든요. 대신 피구세를 많이 내겠죠, 그런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배출에 예민한 기업들은 그런 배출을 굉장히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세금 귀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약간 바뀌었어, 순서가. 세금 귀착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제입니다. 세금 귀착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직접적인 접근 방식과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갈리는데, 직접적인 방식은 오염 그 자체를 이제 수면에 놓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구세 같은 경우 오염에 세금 매기는 거니까 직접적인 통제죠. 그리고 뭐 배출 가능한 거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출량 자체를 줄여 50% 저감시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직접 통제입니다. 간접 통제도 있어요. 우리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이 방식도 있습니다. 생산량을 그냥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시장의 최적 오염량, 오염을 감안했을 때 최적 생산량이 이만큼이네라면 이만큼만 생산해 하고 확 잘라버리는 거죠. 쿼터를 매기는 겁니다. 그걸 쿼터라고 하는데, 생산량 통제를 가능하다면 직접 통제를 하는 게 나아요. 당연하겠지만, 왜냐하면 직접 통제를 하게 되면, 오염 그 자체를 통제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할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수량 통제를 해버리면 꿈도 희망도 없죠. 내가 오염 저감했는데요, 지금 90%나 줄였는데요, 됐고 생산량 50% 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말 그대로 꿈도 희망도 없지.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기술 개발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익스터널리티에 대해서는 피고 보조금을 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 다니다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학금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시장보다 관대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도 돈 벌고 하자고 하는 시장일 텐데 왜 이렇게 장학금이 많지? 국가도 왜 이렇게 자꾸 여기는 도와주려고 하지?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공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유독 교육 계열에는 국가가 되게 관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교육에 대한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 때문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디맨드 커브를 더 올리려고 옵티멀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전체 피구세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겠죠. 실질 편익은 조세기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조세기착을 배우시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공재.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재라는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상품이에요. 그럼 배제성이랑 경합성이 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 배제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특정인이 소비를 못하게 혹은 특정인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속성이에요. 경합성은 어떻게 보면 그 소비 자체의 물리적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 못해. 이런 게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포인터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경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보고 있고 이 학생도 보고 있고 저 학생도 보고 있죠? 이건 동시 소비가 가능하죠? 이건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합성의 유무를 가지고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둘 다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일반적인 재화, 프라이빗 굿이 됩니다.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어. 즉 내가 쓰면 남은 못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인데 그런 상품인데 못 쓰게는 못 만들어. 소유권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런 걸 공유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남태평양의 물고기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배제성은 있는데 못 쓰게는 만들 수 있는데 쓰게 하거나 못 쓰게는 할 수 있는데 경합성은 없어.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라고도 부르고 클럽재라고도 부르는데 제 생각에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라는 말이 좀 질이 멸렬하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클럽재라는 건 아마도 클럽의 속성을 생각한 거겠죠?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들 수 있는 재화입니다. 대신 경합성은 없어요. 즉 공동 소비가 가능한데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공공재입니다. 사유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이고 경합성도 있고, 즉 남들이 쓰면 나는 못 써, 남이 쓰면 나는 못 써. 배제성도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이건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쓰게 만들 수 있어. 혹은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쓰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못 쓰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으면 사유재는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배제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다음 시간을 넘겨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